동안 앉아 계시냐고 힘드실 텐데 저도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KF의 게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게임 모델이 뭔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접근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근법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설계도도 될 수 있고 지침서도 될 수 있고 그럼 이걸 왜 가야 되냐? 유럽은 이미 FA나 많은 클럽들이 다 프라임워크 형태로 스트럭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럽에 가서 공부를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문의를 좀 많이 했고요. 영국, 독일, 스페인 그 외의 나라들도 다 이미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은 아직도 좀 많이 조금 이제 늦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는 물론 전에 있는 이제 선배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많은 정리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또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TD로 오면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좀 정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A 대표팀과 언더 23세, 언더 20세 뭔가 결과와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가는 이런 이제 카타로지 이쪽은 연계성과 지속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A 대표팀이 감독님이 가고자 하는 철학, 어떻게 보면 게임 모델. 사실은 게임 모델은 어떤 면에서는 플레잉 스타일과 같이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게임 모델을 통해서 이 FA의 특징적인 플레이가 볼 수 있고 어느 클럽의 특징적인 플레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 모델은 플레잉 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 대표팀 감독님이 선임이 이제 곧 되겠죠. 사실은 그때 우리가 1차 그런 여러 감독님들 통해서 저희 KFA 게임 모델을 전력 강화위에 제시를 했고 그분들도 보시고 공감대를 가져준 걸로 들었습니다. 다음 감독님들도 분명히 저희들의 그런 게임 모델의 어떤 것들을 보시리라 믿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A 대표팀과 23세와 20세의 이런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져가다 보면 갖춰지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의 어떤 축구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프로 라이센스에 그 수강생 분들한테 이미 게임 모델을 적용이 들어갔고요. 거기는 약간 좀 다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수강생 분들은 클럽이나 대표팀에 가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비전과 그 다음에 게임 모델의 형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이제 A급까지 내려서 A급과 B급은 이런 게임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올해 테크니컬 코스에서 그분들이 또 클럽에 가서 이런 게임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설명해 주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희 KFA가 게임 모델이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게임 모델이라는 자체가 이제 페이스 오브 더 게임, 모멘트 오브 더 게임, 프린스 오브 플레이 다양한 언어의 자체로 외국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페이스 오브 더 게임을 경기 국면이라는 단어로 축약했습니다. 과연 이 경기 국면은 뭐냐면 축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요소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과연 축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플레이, 그걸 우리가 플레이 중을 오픈 플레이라고 좀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이제 수비 조직과 공격 조직과 이제 트랜지션 전환의 형태로 나눌 수 있죠. 이 전환도 수비 전환과 공격 전환으로 나눕니다. 그럼 과연 세트피스는 안 일어날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세트피스 상황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수비 조직이나 이런 공격 조직, 이런 트랜지션 안에는 이런 것들로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메인 프린시플, 결국은 주요 원칙과 그 밑으로 하위 원칙, 서브 프린시플을 해놨고 더군다나 3단계로 제2차 서브 프린시플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 지도자분들 또 우리가 가기에는 이 3가지 단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2단계로 좀 끊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이라고 해놓으면 지도자분들이 좀 뭔가 이게 어떤 법처럼 어겨질 수 있어서 약간 좀 가이드라인으로 좀 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4단계의 경기 국면으로 나누고 그 안에는 이제 첫 번째 가이드라인 안에 기술적인 요소, 체력적인 요소, 전술적인 요소를 뒀고요.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 인지적인 측면을 나눠서 조금 더 쉽게 좀 풀어놨습니다. 이 안에는 개인의 발전에 대한 코칭과 그룹에 대한 발전의 코칭과 팀 발전에 대한 코칭으로 3단계로 좀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유소년서부터 프로도 마찬가지지만요. 갑작스럽게 훈련을 구성할 때 팀이나 그룹의 발전으로 시작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감독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하면서 그룹이나 팀으로 조직해 갑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술이나 체력 전술적인 요소에서 축구에서는 어떤 멘탈적이나 이런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좋아야지 어떻게 보면 경기 운영을 잘 해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유소년 시절에서는 특히 인지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말고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다시 4년 주기의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프라임워크 어떤 처음에 틀은 만들어 놓지만 제가 없더라도 또 다른 이런 TD분들이 와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비 조직에서 우리는 계획된 채널링과 블록과 압박에 대한 것들을 좀 해놨습니다. 수비 조직에서요. 왜? 우리가 수비로 이제 시작을 할 때 상대가 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볼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골키퍼가 상대 수비수한테 볼을 패스를 할 때 보통 감독님들은 전방의 스트라이커한테 채널링을 요구합니다. 이때 채널링을 요구할 때 이런 방향성이 필요하죠. 아무 곳으로나 방향을 가버리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조직적으로 왼쪽으로 몰아갈 건지 오른쪽으로 몰아갈 건지 채널링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럴 때 여기서 개인적으로 감독님들이 원하는 채널링의 방법을 선수한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룹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팀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인 요소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 공격 조직에서는 우리가 벤투 감독님 때처럼 빌드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드업도요, 우리는 상대에 따라 효과적인 빌드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개인의 발전에 이쪽 수비 전환에 보면 카운터 프레싱과 푸싱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외부적으로는 조금 뭐랄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격을 진행하다가 볼 소유를 상대한테 넘겼을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압박을 카운터 프레싱해서 투입하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푸싱온은 뭔가? 푸싱온은 그 다음에 내 동료가 다음에 패스를 예측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과정을 푸싱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대 트레이드에 축구를 우리 한국적인 특징과 현대 트레이드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하모니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공격 전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운터 어택, 빠른 역습이죠. 하지만 이 카운터 어택이 안 될 때는 우리는 포세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선수들한테 볼 소유를 요구하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그냥 선수들한테 볼을 소유하는 개념을 알려주면 선수들이 의식적으로 볼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볼을 소유 개념은 전진하기 위한 개념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소년 단계에서도 왜 우리가 볼을 소유해야 되는지, 물론 저희가 전략적으로 강팀과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우리한테는 빨리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볼 소유의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포세션이라는 볼 소유는 전진하기 위한 볼 소유라는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은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영상으로 좀 작업을 했고요. 가이드라인의 정신적, 심리적 인지 쪽에는 우리가 나중에 박지성 선수의 그런 승리하는 전신, 그 다음에 팀에 대한 헌신, 커미티먼트 이런 부분을 조금 영상으로 좀 담았고요. 저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운동장에서도 버블이라는 언어의 소통이 있지만 넘버블이라는 언어의 소통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소년서부터 지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계속 이제 AFC나 FIFA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이모션 인 풋볼이라고 축구 안에서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수들의 감정과 지도자들의 감정도 같이 속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우리 지금 유소년에 중요할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스캐닝을 통해서 상황인식의 능력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기에 읽어가면서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캐닝에 대한 또 이런 영상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수비 조직 가이드라인에서 죄송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계획된 채널링 및 블록과 압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하이 블록과 하이 프레싱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현대적인 그 트렌드가 약팀이나 비슷한 능력을 가진 상대를 만나면 이런 하이 블록과 하이 프레싱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될 거는 과연 한국 축구가 우리보다도 강팀한테 우리는 게임 모델이 하이 블록과 하이 프레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팀들로 이거를 가야 된다. 여기에는 저는 많은 퀘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플레이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약팀과 우리가 비슷한 수준에서 해야 될 경기 플랜과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퀄리티 있는 팀을 만날 때는 전략적으로 우리는 효과적인 플레이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의 형태는 전방에서 하이 블록과 하이 프레싱이 있고요. 미들 지역에서 하는 미들 블록과 미들 프레싱, 또 더 밑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는 로우 블록과 로우 프레싱으로 지금은 현대 축구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조직화시키면서 수비를 해나가는 게 이제 목적이죠. 우선 감독님들이 오늘 하이블록과 하이프레싱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뭔가 계획을 갖겠죠. 누가 채널링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누가
공간을 막고 그 다음에 수비 라인은 어느 쪽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짧게나마 선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면 하이블록과 하이플렉싱에 관련된 개별적인 훈련 구성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볼이 갈 때 타이밍, 가속과 감속도 가져야 되고 방향 설정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감독님들이 원하는 개인 발전에 대한 코칭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또 그룹 전술에 대한 훈련 구성이 들어가야겠죠. 하이블록과 하이프레싱을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개인적인 그런 코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룹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독님들이 코칭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룹으로 됐을 때는 맨 나중에 부분에서는 마무리는 팀 발전을 위한 코칭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팀을 훈련을 구성할 때는 개인과 그룹과 팀을 발전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더라도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구현해내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실제 경기장에서 훈련한 내용이 구현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 선수들도 이런 하이블록과 하이프레싱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분석관들을 통해서 실제 경기에 얼마나 구현해내는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채널링하고 누가 공간을 막으면서 같이 함께 가고 블록을 어떻게 컴팩트하게 좁히고 그 다음에 백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메소돌로지 방법론을 통해서 23세와 20세의 연계성을 가지면 지금까지 A대표팀과 23세와 20세는 별개의 팀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면 제일 좋은 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죠. 하나의 방향성으로 A대표팀을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감독님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3세, 20세 감독님이. 왜냐면 그분들의 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력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A대표팀의 방향성을 안 가시는 분들은 23세와 20세 감독이 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TD로서 A대표팀과 언더 23세와 언더 20세 감독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우리가 현대적인 축구의 트렌드, 우리 한국 축구의 특징을 가진 것들을 계속해서 밑으로 뿌려내려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라 예상은 들지만 저희가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플랜을 지속적으로 가면은 훨씬 더 일관성과 방향성이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공격 조직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까 보여드리듯이 벤투 감독님 때 시작된 빌드업이죠. 과연 우린 빌드업을 그냥 빌드업으로 갈 거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상대에 따른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빌드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7세 밑으로는 우리의 게임 모델보다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이쪽은 개인의 성장, 어떻게 보면 재능을 발굴해서 정말 이쪽 18세, 19세, 20세에 올라오면서 개인의 재능과 팀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대표팀이나 23세는 20세는 이런 계통의 빌드업을 가지만 반드시 17세까지의 그 선수들은 다양한 빌드업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예전에 우리가 감독님들이 좋아했던 게 라볼피아나 형태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백스리 형태에서 빌드업을 가죠. 요즘은 또 어떤가요? 유럽에서 과르디올라 이런 또 영향을 받아서 인버트 풀백이 한쪽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백스리에 대한 빌드업을 운영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양쪽의 풀백이 인버트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드를 더 밀어내죠. 또 다른 방법은 한쪽의 그냥 풀백이 약간 좀 올라가면서 비대칭으로 또 이제 빌더 형태로 갑니다.
저희는 현대트레이드가 요구하는 빌드업을 이 유소년 단계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올라와서 저희는 이 성인 레벨의 빌드업을 가져간다면 저는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업을 우리가 또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이제 컨셉을 세팅을 좀 하시고 이렇게 라볼피아 형태로 내려와서 할 건지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중앙 쪽에 트라이앵글을 역삼각형이든 만들면서 가면서 측면으로 자꾸 볼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빌드업에서는 이 볼의 퀄리티 패스랑 컨트롤이 안 되면 빌드업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발전의 코칭은 반드시 패스의 퀄리티랑 컨트롤의 퀄리티를 넓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룹에서는 내 동료와의 연계성이죠. 어떤 식으로 감독님들이 훈련 구성을 해서 내 동료와 연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룹의 코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갖고 항상 가능하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쉐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죠. 왜요? 패스의 옵션의 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때로 이제 트라이앵글 형태도 유지가 가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스위칭 포지션이나 로테이션의 어떤 움직임들도 가져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 경기에 구현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분석관을 통해서 영상을 작업해 갈 거고요. 계속해서 23세와 20세 쪽에 감독님들한테 공유해 나갈 겁니다.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비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비 전환 이제 카운터 프레싱이랑 푸싱온이죠. 결국은 볼을 소유를 잃고 바로 즉각적으로 압박하는 이제 형태인데 이게 우리 유소년 아이들한테 필요할까요?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체력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볼을 잊어버리고 제가 인지적으로 선수들이 어떤 겁니까? 예측하고 반응하는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지 막 뛰자고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소년서부터 알 필요가 있죠. 또다시 감독님은 어떻게 카운터 프레싱을 해야 되는지 셋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한테 짧게 보여준 다음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훈련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저런 부분이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재밌게 하지만 어떤 데서는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는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훈련 구성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카운터 프레싱이 아니라 그룹으로 그래서 요즘은 피파에서는 콜렉티브 프레싱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이런 콜렉티브 프레싱을 경험하고 나면 팀 훈련으로 들어가서 팀 전체가 포지션을 움직이는 것을 가져가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다음에 또다시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요구하고 가야 될 방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새로운 감독님이 오실 분이 안 갖고 계시나?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듣습니다. 이미 저는 그분들의 게임 모델도 좀 봤고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것들 저희와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게 좀 많습니다. 이제 공격 전환은 선생님들 알다시피 빠르게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선수들도 이제 압니다. 빠르게 공격이 카운터 어택이 안 되면 볼을 소유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유소년 단계에서는 왜 볼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미 지금 대표팀은 저는 세계적인 수준에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새로운 감독님이랑 하나가 되고, 아무래도 축구는 개인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강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지금을 가도 클럽마다 그 유소년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나름대로의 규율을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면 왜 선진축에서 축구에서 문화에서는 지금도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터 어택에 대한 또 감독님이 나름대로의 짧게 이제 어느 정도의 훈련을 이제 세팅을 하고, 빠르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운터 어택을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죠. 여기 부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도 카운터 이제 어택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터치가 중요하거든요. 이 퍼스트 터치를 또 어떻게 공격적으로 해나갈 건지, 이제는 또 그룹으로 또 들어가면서 어떻게 빨리 득점까지 연결시킬지, 이런 것들을 훈련에 단계적으로 구성을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팀 발전의 코칭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저희가 포르투갈 카타르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카운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황희찬 선수에서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훈련에서 선수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축구가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볼에 대한 컨트롤, 패스의 질에 따라서 완전히 경기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들이 연습을 할 때 저거 일반적인 거잖아. 하지만 대표팀까지 하고 있는 거는 현실로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실까봐 조금 이렇게 경기 조금 이해를 돕고자 좀 했고요. 이런 세트피스 장면도 그럼 우리가 선수들이랑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프리킥이 났을 때 팀에서 가장 좋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개인적인 능력으로 넣는 것도 있지만, 코너킥에서 우리가 어느 공간으로 볼을 보내고 누군가가 저 지역을 가서 연결해서 득점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훈련의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스로잉도 어떻게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갈 건지, 또 누군가 서포터하고 누군가 공간을 활용할 건지, 또 페널티킥도 솔직히 우리가 황희찬 선수가 잘 차서 차는 게 아니고 미리 누구나 페널티킥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특히 이쪽 밑에 연령대들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위닝 멘탈리티란 커미트먼트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지성 선수 다 아시겠지만 이 축구가 승리하려는 그런 의지, 근데 승리하려는 의지가 꼭 이기려는 의지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인 컨테스트라고 이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을 소유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팀에 대한 커미트먼트, 내 동료에 대한 헌신이 그래도 우리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밑에 연령대들에 다 내려서 이런 축구는 우리가 기술도 전술도 좋지만 이런 부분, 멘탈적인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자료들로 지금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캐닝이죠. 스캐닝을 통해서 반드시 상황인식 능력이 좋아집니다. 특히 저희 유소년 나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이제 비트윈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는 이제 비트윈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또 강 대륙별로 다르지만 어떤 부분 나라에서는 이제 포켓존이라도 하고 스페인에서는 스퀘어이라는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언어들은 나오지만 아무튼 이 비트윈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면 항상 미리 스캐닝해서 턴 어라운드를 합니다. 결국은 볼을 받으면서 돌아서죠. 이게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소년들이. 그 갭 사이에서 볼을 돌았을 때 엄청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캐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밑에 연령대에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훈련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스캐닝을 하고 있죠. 수비가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고. 보통 지금 유소년들은 저렇게 못 돌았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볼 터치를 하죠. 저렇게 전방을 내다볼 수 있는 턴 어라운드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모션이 풋볼, 이제 축구에서의 감정. 이게 굉장히 지금 또 AFC의 교육에 가서는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극을 하죠. 뭔가 심리적으로 감정을 잡고 격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우리는 지금 대표 선수들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될 단계의 선수들은 이미 이영준 선수가 그 전에 수비 선수가 치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이모션에 대한 감정들이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이 비언어의 소통이 과연 우리는 이제 관중이 없는 곳에서는 언어의 소통으로 경기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표 선수들은 이런 몸짓이나 액션이나 때로는 아이 컨택트로 경기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언어와 비언어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또 스페인에 갔더니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저도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모델의 과정을 좀 보면 훈련 목적을 설정하고 훈련에 적용을 하지만 개인과 그룹과 팀에 적용해서 실제 경기에 구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평가를 좀 해야겠죠. 그 평가는 과연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게임 모델들이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그러면 무조건 이대로만 쫓아야 되는 거냐, 모든 것을 쫓아야 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특징과 세계적인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 매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격을 할 때 컴비네이션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동료와의 연계성,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갈지. 그 다음에 카운터 어택도 우리는 다양한 카운터 어택가 있습니다. 클래식이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카운터 어택을 가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아르헨티나가 콜렉티브 원타치, 투타치로 가면서 가는 이제 콜렉티브 카운터가 있고요. 손흥민처럼 솔로로 가는 카운터가 있고, 역습을 하다 뺏겨서 다시 뺏어서 가는 카운터드 카운터 어택. 다양한 카운터의 방법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프레싱과 푸싱온은 현대 축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래야지만 상대가 자기네들이 계획된 플레이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컴팩트한 블럭을 형성을 우리는 어디서 할 건지, 전방에서 할 건지, 미들에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내려와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에게 찬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위칭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요. 스위칭 플레이도 가져가야 되고, 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서 상대의 비트윙과 비하인드 쪽, 뒤쪽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대해서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특정 플레이들을 우리는 지속해 가자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쫓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A 대표팀 감독님이 오면 또 다른 현대 축구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제시해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도 교훈을 삼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게임 모델을 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고 훈련에 적용하고 실제 경기에 얼마나 구현되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감독님들의 정기적인 미팅은 제가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을 통한 모니터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KF의 모델을 훈련을 해 나가는지, 그 다음에 훈련의 모델을 경기에 얼마나 구현해내는지, 이런 현대 축구의 트렌드, 한국 축구의 장점을 또 현장 지도자들한테 배포하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지도자분들한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협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연계성과 지속성,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이해하고 동일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인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럼 과연 능동적인 플레이가 뭐냐? 우리 예전에 벤투 감독님 선수들이 했던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상대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국면 4가지를 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 선수들이 계속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갖게끔 감독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상대에 따른 빌드업 방식을 효과적으로 변형해 갈 수 있죠. 또 우리가 무조건 빨리만 한다고 경기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축구는 반드시 경기의 템포가 필요합니다. 빨리 갈 때와 늦춰야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수의 밸런스. 이런 부분도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역동적인 플레이. 뭔가 우리 한국 축구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빠른 공격 전환, 빠른 수비 전환,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측과 반응, 그 다음에 공간 활용과 침투, 효과적인 플레이가 과연 뭘까? 모든 연령층 대표팀이 끊임없이 스캐닝을 통해서 상황인식을 능력을 길러서 경기를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유소년 단계에서도 유럽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 12세, 13세는 기술적으로 유럽과 뒤지지 않는데요. 15세서부터 올라오서부터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우리 감독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감독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드릴 형태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경기 형태에서는 반드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드릴 형태에서 많은 훈련을 주시고 경험과 지식을 알려주면서 경기할 때도 또 알려주시고 계시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린 나이 때서부터 창의성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기회 창출 이런 부분은 측면이나 중앙을 우리는 다 공략해서 가야 되고요. 가장 상대가 우리가 중국전에서 상대가 굉장히 밀집 수비 로우 블록 형태에서 많이 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창출해내면서 이제 가져가야 될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드나 아니면 스트라이커 위치에 가지만 굉장히 개인 능력도 있고 1대1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저희는 좋은 거는 이강인 선수가 또 인버트의 윙어의 역할을 하죠. 오른발잡이가 아닌데 왼발의 선수가 어떻게 하면 자꾸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전에도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고 또 들어가면서 이제 결정을 해줬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부분들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크로스 이제 크로스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스윙이나 아웃스윙이나 컷백이나 푸시나 아니면 로프트나
다양한 크로스의 이제 훈련 방법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요. 조직화된 수비는 블록 형태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박과 블록, 타이밍과 커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좌우로 쉬프팅하면서 전체적으로 라인업 다운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축구, 이게 또 한국 축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신감과 도전, 경합 상황에서 승리하는 거, 동료를 도와주는 헌신, 그 다음에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간의 존중이죠. 동료나 상대나 지도자, 심판, 팬을 위한 존중, 동료와 팀으로 한 헌신, 모두를 이제 위한 하나, 그 다음에 그런 축구 안에서의 감정 컨트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대표팀과 밑에 연령부에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또 우리가 11회 월드컵 진출이 이제 또 이루어진다면 또 그 월드컵에서 또 다른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있든 다른 분이 오시든 우리는 이 스트럭처 안에서 끊임없이 저희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한국 축구를 변한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시작을 했고요. 이런 스트럭처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늦었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길을 안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글이 한국 축구에 더 발전되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응원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시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